축덕과 축월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3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왜 pom프도 좋아요? 네? 그냥 30일이라서 요새 연애 사업이 잘 되나 봐요. 연애 사업은 뭐 늘 한결같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뭐 했어요? 요번 주말에는 뭐였지? 토요일에 제가 요새 이제 합주를 다시 좀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합주실에 소원해졌나 보네 관계가. 아니야. 다시 합주실에 개인의 취미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아니야, 합주실에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조해주고 뭐 놀러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합주실이라는 데가 이제 저도 예전에 음악할 때 음악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뮤지션이었구나. 그할 때 좀 음침한 곳인데. 아니 전혀 요새는 뭐 이렇게 조명도 밝게 돼 있고 이제 홍대나 그런 거 상수동 쪽에 합주실 하나 빌려서 합주를 했습니다. 요 근래 한 6개월 정도 쉬었는데 이번에 그러면서 김한선 씨의 그 삐에로는 날 보고 웃진가? 난 차라리 그거를 이제 편곡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옛날에 김한선 씨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노래가 생각보다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시티팝의 데모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받아서 역시 제가 옛날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런 노래 또 알아가는 재미를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이야기에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건 음악방송 가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여자친구 얘기 이렇게 많이 여자친구에게 하면은 멋있는 자기 모습을 손해예요. 얻겠네. 근데 화제 전환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요. 이게 하면 할수록 저러고 하면 이렇게 연애를 죄송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쳐다보고 있을까 막. 멋있다. 아니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 청취자분께서 이제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제 주시은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고 박문선님도 막 유튜브 하는 일 다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주고 저한테는 연애 사업 번창하시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더라고. 아주 이미지가 그렇게 굳혀져갖고. 중학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 레전드 경기를 보고 왔죠, 일요일에. 강원과 포항의 경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건 정말 저 승리 우정이죠? 그건 아예 이런데도 그 제목으로 아예 미친 경기다 이렇게 볼 때. 말이 안 되는 경기였어요, 진짜로. 불가능한 진짜로. 맞아.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였고, 제가 지난 경기에서 슈퍼매치를 6골이 터진 경기를 보고 왔는데 바로 한 주 만에 9골이 터지는 경기를 보고 오니까 2주 연속 재밌는 경기. 네, 재밌는 경기 계속 보고 왔어요. 왜 자꾸 축구에서 야구 스코어가 나오지?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요새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행복하게 일하고 왔습니다. 축구가 이래저래 봄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재미난 경기. 이제 여름 아닌가요? 그런 의미 네, 알겠습니다. 시적 표현. 네, 시적 허용. 하기 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월드컵이 끝난 덕분에 한 3, 4주 만에 제대로 된 주말을 즐겼죠. 와, 아기와 함께요? 회사가 아닌, 그렇죠, 집에서. 또 애가 생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애기랑 놀아주느냐고. 좋지. 그게 더 못 노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못 쉬는 거 아닌가? 오히려 더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몸 피곤해도 그게 어찌 보면 좋죠. 전부이기도 하거든요. 애기 생일 때 뭐 했어요? 너 놀러 갔나요, 어디로? 워터파크 갔다 왔어요. 워터파크 힘들었겠다. 그러니까요. 생일날 워터파크 갔다 오고 또 다음날 저기 놀이동산 갔다 오고. 와. 놀이동산? 힘들었어요. 롯데? 하지만 행복했어요. 자연농원? 아니요. 애기들이 갈 수 있는 저기 뭐 따로 있어요. 그럼 뒤에 꼭 행복했다는 얘기 붙여줘야 돼. 위원님은 뭐? 팜랜드라고? 저도 진짜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 하루를 아예 모든 일정을 뺐어요. 그냥 아예. 그게 한 4, 5일 만에 처음으로 오프였어요. 정말 하루가 스케줄이 없던 적이 없었는데. 너무 바쁘셔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몇 개요. 진짜 처음으로 와서 했더니 그래서 그냥 완전 집에서 저희 좋아하는 후배 하나 불러서 그냥 맛있는 거 먹었어요. 요새 민어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락시장에 그 사장님 아는 분한테 민어 한 마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었죠. 비싼데. 자녀들이랑 시간 아주 보내신 게 비싼데. 아니고요? 아니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왜 아빠 오늘 안 나가냐고. 그래서 오늘 아빠 나가길 바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빠 오늘 왜 안 나가? 나가지. 돈 벌어 와! 행복하셨죠? 그럼요. 결론은 행복했다. 약간 기생충 생각한 나는데 그래도 아내 사랑하시죠?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맞아. 자,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게 입사 월드컵 끝나고 약간 또 뭐 하기도 했지만 또 저도 또 일요일은 또 K리그 현장 갔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5대4 경기 나왔을 때 저는 그 안양에 있었어요. 안양에 딱 중계가 끝나고 나왔더니 프로축구연맹의 한 관계자가 도대체 강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왜요? 뭐 사고 났어. 나 처음에 사고 났는 줄 알았어. 막 그래서 했더니 그럼 말도 안 되는 경기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렇지만 승부 조작 느낌. 아니 말도 안 돼. 심하게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이게 막 추가 시간에 막 그쵸, 나와버리니까. 추가 시간에 정말 있다가. 저도 나중에 영상으로 보다가 이게 가능하구나 축구에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승자의 우리 미소. 청취자분들도 또 많은 네. 얘기 보내주셨는데 어떤 네. 게 있죠? 김애묘님이 안녕하세요. 축덕속덕 잘 듣고 있습니다. 평소 막연하게 알던 것들도 전문가들이 확인해서 알려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U20 대회 중계보다 보니까 전형적인 10번 스타일의 선수 같은 표현이 쓰이던데요. 저는 10번은 펠레 같은 레전드들이 달던 번호라 그냥 팀 내 에이스가 다는 건가 보다 했는데 포지션과도 관계가 있나 보네요. 등번호와 포지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뽕 PD는 이거 좀 알아요? 대충 알죠. 사실 뭐 어떻게 대충 알아요? 전형적인 10번보다 전형적인 9번 선수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 폴스 9이 뭐 이런 또 얘기 나오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크게 뭐 1번은 이제 팀의 대표 수문장, 골키퍼. 9번은 뭐 좀 스트라이커, 10번은 팀의 에이스, 좀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을 좀 해줄 수 있는 7번 선수들은 좀 빠르고 에이스 느낌이긴 에이스인데 뭐 빠르고 킥을 잘하는 느낌이 그런 있는 느낌, 거.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죠. 11번은 왼발잡이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좀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정확한데요, 대충. 오. 8번은 뭔가 저돌적이고 뭔가 그 선수들의 이미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뭐 루니라든지 뭐 또 메시 뭐 그런 아자르 뭐 이런 선수들이 쌓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 또 등번호에 대한 인식이 또 각인돼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어렸을 때 공찰력 등번호 있다 그러면 다들 9번이나 아, 10번 달고 싶어가지고. 그게 에이스예요? 저는 18번 했어요. 욕을 말고. 제가 자신해서 나 18번 할게.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게 등번호란 게 단순 숫자 이상의 팀의 위상 이런 것, 팀 내 위상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인 개념으로 좀 분류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골키퍼는 1번, 수비수들은 보통 2번에서 5번, 그 다음에 미드필더들이 6번에서 8번, 공격수가 9번에서 뭐 11번 이렇게 쓰는데 이게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영국의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투톱이 이제 보통 9번, 10번 쓰고 양쪽 윙어들이 뭐 11번, 7번 그렇게 쓰고 중앙에 8번, 6번 그다음에 수비수 오른쪽 측면 수비수부터 2번, 왼쪽 측면 수비수 3번, 뭐 중앙 수비수 4, 5번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시작해서 약간 등번호로 포지션을 알 수 있게 됐는데 요새는 조금 그래도 많이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뀐 측면도 많이 있죠.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네. 네. 뭐 그런 거 어떤 뼈대는 좀 유지되고 있는데 뭐 포지션 파괴된다. 이제 등번호도 많이 파괴돼 있고 뭐 공격수가 이상한 번호 달기도 하고 수비수가 큰 번호 달기도 하고 다 이렇게. 저는 그냥 선수들이 달고 싶은 번호 다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그래요. 맞아. 요즘은 점점 그래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번호 이런 내가 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호가 되게 큰 번호들도 있어요. 막 77번 그렇게 달기도 하고 뭐 90 몇 번 달기도 하고. 서울의 페시치도 되게 그러니까 높은 숫자였던 아, 것 뭐 같아요. 77 그래도 아니면 예전에 이제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가 10번을 달고 싶어. 근데 내가 이적을 했는데 그 10번을 다는 선수가 있어. 짜증나잖아. 내가 달고 싶었는데. 그럼 91번 다는 거예요. 아, 9 9 플러스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소속팀에선 번호 두 자릿수까지인가 될 거예요. 소속팀에서. 근데 이제 월드컵은 23명이 엔트리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밖에 못 써요. 월드컵은. 저는 그런 포지션 따라 자기 번호를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선수가 자기만의 등번호를 쓰는 것도 되게 멋있더라고. 옛날에 뭐 앙리가 12번 달았던 거나 뭐 기성용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16번 달았던 거나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뭔가. 그래서 저런 번호를 다는 것도 되게 괜찮다. 아마 그것도 뭐 6번 달고 싶은데 누가 있어가지고 16번 처음에 달아서 그냥 계속 달 수도 있어요. 예컨대. 네, 그렇죠. 선배가 나중에 들어오면 또 빼앗기는 경우가 있고. 네. 요새는 그 황의조 선수가 그 16번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얼마 전에 이재성 선수가 저기 베텐 같이 아, 나오셔서 이강인에게 10번을 뺏길 것 같다고 많은 노래를 뺏긴다기보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겠다. 자진 선수 드리겠다. 줄까 말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포지션 파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메시나 호날두의 포지션을 뭐 그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라고 볼 거예요? 윙어라고 볼 거예요? 전형적인 미드필더라고 메시. 볼 거예요? 그냥 뭐 메시 스타일, 호날두 스타일 그런 거니까 사실 포지션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등번호도 명확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좀 있습니다. 딱 여기서 질문하신 전형적인 10번 스타일 선수는 아무래도 마라도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약간 10번이 9번이 최전방이고 10번이 약간 섀도우나 플레이메이커 그렇죠. 많이 하죠. 플레이메이커. 그런 걸 얘기해서 마라도나 스타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9번 이렇게 해설자가 표현했다면 이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의미의 스트라이커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뭐. 다들 많이 빠지거나 움직이는 선수들이니까. 11번 하면은 차범근 감독. 네, 측면에서 빠른 선수들. 네, 11번 이러면 언제나 빠르죠. 그런 선수들이 많이 들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네, 바둑89님이 두 개의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페널티 박스에 붙어있는 반원처럼 생긴 공간의 용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거 네. 요거부터 하고 네, 넘어갈까요? 듣고 넘어갈까요? 네. 그 아마 이건- 페널티 박스 그 바로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그 반원 말씀하시는 거 혹시 같은데. 그 주바페 알아요? 이게 뭔지? 아니,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 그림은 알겠는데 저도 아, 왜 그래요? 용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페널티 킥 차는 점이 있죠, 점. 네. 페널티 마크라고 해요, 여기를. 여기서 공을 놓고 찰 거 아니에요. 네. 요걸 기준으로 해서 10야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 9.15m. 9.15m. 그러니 PK를 찰 때는 요 페널티 박스 밖에만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 반원 밖으로도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모양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저거 슈팅 잘 때리라고 저걸 위치를 표현했나 했는데 PK를 찰 때 페널티 박스 및 요 반원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야지 9.15m 밖으로 나간 거니까. 왜 9.15m예요? 그건 설명하면은 9.15m라는 게 프리킥을 할 때 수비벽을 쌓는 최소한의 거리가 9.15m예요. 아, 그걸 미리 신기하게. 표시한 거라도 볼 수 있겠네요. 프리킥을 찰 해놓은 거지. 때 수비수들이 뭐 그것도 프리킥의 일종이니까. 그 정도 차이잖아요. 근데 페널티킥 할 때 페널티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포인트 바로 뒤에 있는 페널티 라인은 9.15가 안 돼요. 근데 선수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으면 이 룰 위반이 되는 위반되잖아. 거잖아요. 프리킥이 위반이. 그 지점으로부터 9.15에 동그란 원을 그었는데 페널티 박스 바깥에 있으니까 반원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아. 그 선 바깥에 있어야 선수들이 최소한 페널티킥 차는 선수들로부터 9.15m 바깥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근데 왜 9.15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10야드예요, 10야드. 우리가 아니에요. 환산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만들어가지고 10야드인데 우리도 환산해서 9.1이에요. 맞아. 걔네들도 대충 그냥 10야드 떨어져 이렇게 하네요. 네. 그것도 많이 오해하시죠. 그 골키퍼 바로 안에 있는 그 사각형 조그맣게 골킥 차는 라인인데. 골 에어리어. 그거 골 에어리라고. 골 에어리어. 아, 그다음에 이거는 그게 있구나. 페널티 에어리어. 아. 이건 골 에어리어. 그래서 그 골 에어리어를 뭐 골키퍼 보지요? 보조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은 뭐 네. 없을 거예요. 많이 예전에 없겠죠, 이제 이제는. 한참 중계진들이 이제 골키퍼 거기서 이제 골키퍼하고 공격수하고 다 부닥치면 차징 파울 뭐 이런. 아, 중계에서 그랬어요 옛날에. 골키퍼 절대 보호 지역이라고 저기는 터치하면 안 된다고 이게 없던 말을 한 거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뭐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은 사리 감독이 유벤투스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구단에서 감독을 경질하는 경우 자녀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리 감독의 경우처럼 감독이 중도의 팀을 옮기는 경우에는 감독이 팀의 위약금 같은 걸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독이 지불하진 않죠. 그 감독을 데려가는 팀에서 지불을 팀에서. 하죠. 위약금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다 이미 계약할 때 조항에 많이 넣기도 해요. 그래서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리 감독을 데려가기 위해서 첼시에 지불한 위약금이 75억 정도 됐어요. 75억이요? 얼마 안 돼? 생각보다 안 되는 진짜요? 거예요. 네. 왜요? 우리처럼 평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뭐 그들이 사는 그냥 세상. 뭐 진짜 S급 감독들은 이런 위약금 몇백억 막 2, 300억 이래버리네. 이번에 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요 질문은 이거는 이제 상호 합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고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내가 4년 계약이었는데 구단이 뭐 어떤 감독을 잘랐어요. 2년이 남았어. 그럼 2년 동안 자녀 연봉을 계속 줘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이 자녀 연봉을 주는 조건은 뭐냐면 그 개념은 이 감독이 돈을 2년 동안 못 버는 거잖아. 원래 무직일 경우. 내가 계약을 인생 플랜을 짜놨어. 4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집도 사고 4년 동안 할부도 하고 뭐도 다 할부를 해놨는데 내가 잘려가지고 2년 동안 돈을 못 벌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백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2년 동안 먹고 살아라라고 해서 계획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재취업을 해. 다른 팀으로 그냥. 그러면 자녀 연봉이 안 나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모든 것들은 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 좀 달라요. 무직일 때만 책임져 주네요. 기본은 무직일 때만. 근데 다시 내가 재취업을 하면 자녀 연봉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할 경우에도 자녀 연봉 지급할 의무가 없죠. 잘린 게 아니고. 잘린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나간다 나가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코멘트를 잘 보면 이제 외신이나 우리도 뭐 자진 사퇴했다와 상호 합의하에 뭐 했다와 뭐 경질했다 이 문구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서 한 경우에도 그럼 이런 것들을 자녀 서로가 다 합의하는 거죠. 얼마나 지급한다, 몇 퍼센트 비율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다. 경질될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무직일 때까지 거의 100% 주는 거고. 잘랐으니까. 그래서 K리그 구단 같은 경우도 뭐 그 감독을 실질적으로 경질했지만 그렇지. 뭐 이제 미디어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데서 뭐 상호 합의 합의하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감독과 약속을 하고 뭐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냥 사퇴를 표현은. 하는 경우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질했다 이러면 법적인 문제 및 도의적 문제 및 비판에 노출되니까 내가 돈은 다 줄 테니 상호 합의하에 끝냈다고 합시다. 서로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간혹 재밌는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 단독으로 어떤 감독이 경질됐다라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보팀에서 가끔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진 사퇴로 좀 바꿔주십시오. 연락 올 때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미묘함이 있어서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재현님이 이적 시장 즈음만 되면 다양한 이적설 기사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축구 팬들은 전문적인 정보지나 관계자가 없어서 기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기사들이 축구 팬들을 뒤우는 것 같은데 그렇기에 국내 제일 축구 팟캐스트인 축덕쑥덕에서 축구 팬들이 좀 더 이적 시장을 기다리고 즐길 수 있는 정보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민망하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SBS 기사 믿으시면. 진짜 다행히 한국의 SBS 등의 기사는 신뢰하고 있기는 하시다고 하시네요. 이분이 한국의 있어. SBS를 감사합니다. 영국의 BBC와 독일의 키커즈와 유럽의 네. 스카이 스포츠와 대등하게. 네. 왜냐면 스포츠는 SBS. 지금 언급한 이것들이 다 보면 여기서 나오면 거의 한 70% 이상은 이적 보도가 맞다라고 하는 정론지라고 하면 되죠. 저는 이제 외신들 많이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거르고 보는 그냥 재미로 보는 외신들이 있고 언론사가 있고 요거는 확실하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저는 영국의 정론지 뭐 타임즈, 텔레그래프, 가디언 이런데. 이 정도면은 그리고 독일의 뭐 키커지, 프랑스의 레키프 이 정도면은 거의 확실한 소스들이다라고 자체적으로 워낙 그동안에 쌓아둔 게 있으니까요. 신뢰도가 있고 뭐 어디라고 얘기해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영국의 데일리 뭐뭐 땡땡 아니 이런데 우리가 얘기해도 뭐 어쩔 수 없어. 안 들어. 데일리 메일. 한국말도 몰라요. 더선 이런데. 더선. 이게 되지. 그런데 이제 재미로 보는 기사들이 많죠. 자기네들도 약간 그런 걸 지향하는데 뭐. 재미난 기사 쓰려고. 딱 타블로이드라고들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재미로 보는 게 낫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그걸 뭐 장난을 해요.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어떤 장난을 치냐면 구단도 장난을 치고 에이전트도 장난을 쳐요. 에이전트가 장난을 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수 측이 장난을 친다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뭐 밀당하는 거예요. 구단하고 협상 중인데 구단도 역정보를 흘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바페랑 지금 협상을 해.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를 한 명 만나서 우리 사실 근데 주바페랑 협상 안 돼도 우리 뭐 장폭수 있어. 그쪽하고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바페는 내가 좀 가격을 낮춰야 되나? 연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쫓기는 거죠. 이렇게 아닌 거를 흘려서 자기 협상에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있고 주바페도 역으로 흘리는 거지. 에이전트 쪽에서 우리 저쪽 구단 SBS 아니어도 K본부하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말아. 우리 딴 데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사측도 뭐 안 잡으면 끝나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이적 시장이 되면 별놈의 기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냄새 나는 것들이 있어. 계속 보시면 좀 야 이건 말도 안 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충 이렇게 이적 협상을 나올 때 그래서 누구랑 딱 링크되면 뭐 이 선수 말고도 몇 명을 보고 있다는 것들이 쫙 나와요. 다 그런 것들의 여러 부분이 그런 게 좀 섞여 있어요. 서로 장난질을 친다. 이건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소스들이 뭐 이런 정론지에도 들어가고 타블로이드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맞아. 그걸 선별해서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 매체의 신뢰도가 좀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세 가지죠? 네. 보내주신 게 또 다음에 보내주려면 어디로 보내면 되죠?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적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적시장 조금 짚고 캐리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자, 우리 뭐 이적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지금 얘기가 너무 핫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확실히 된 선수가 있잖아요. 정우영 선수. 간 거죠? 네, 확실하게 오는 네. 됐죠. 어디로 갔죠? 홍 PD? 그 프라이브루크라고 독일 리그 팀에 약 60억 정도의 이적료를 받고 갔습니다. 프라이브루크 역사상 탑3의 이적료래요. 찾아보니까 예전에 차두리 선수도 여기서 뛰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나이를 감안하면 적은 이적료는 아니에요. 네. 특히 그런 독일을 이해하실 때 독일은 다른 이제 우리가 빅 리그 유럽에 독일은 되게 견실하죠. 돈을 그렇게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아요. 나이 어린 선수에게 이 정도 주고 또 갖고 그거는 확실히 정우영 선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증거는 바이백 조항이에요. 네. 바이백이 정확하게- 보내되 네. 내가 나중에 돈을 이만큼 주면 다시 돌아와. 이게 바이백 다시 조항인데 돌아와요. 이걸 걸었다는 건 유망주들에게 많이 거는 조항인데 이 선수들이 출전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미넨 같은 팀에서는 나가기 힘들잖아요. 출전하기가. 네. 다른 팀에서 경기를 많이 뛰어라. 네. 근데 뛰었는데 이 선수가 막 우리 소위 말해서 포텐 폭발했어. 그럴 경우 아쉬워 아까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바이백 조항으로 묶어두는 거죠. 일정 금액 이상을 미넨이 다시 프라이브루크에 지급을 하면은 이 선수를 다시 영입할 수 있는 조항인 거죠. 임대랑은 그럼 크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임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적을 시킨 거예요. 이적을 아예 시킨 이적을 거고? 시킨 건데 그러니까 임대는 돈을 주는 구조도 좀 다르잖아요. 이적료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봉만 어떻게 쉐어한다든지 임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예 니네들이 주급 다 줘. 이럴 수도 있고 야 반반씩 내. 이럴 수도 있어. 방법은 많은데 이적은 저걸 일단 옮긴 거예요. 호적 파서 간 거야. 간 건데 그러니까 요거 제도를 만든 거지. 보내긴 했는데 좀 나중에 잘하면 어떡하지? 요거 때문에 이제 바이백이 나쁘게 말하면 계륵 같은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제도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정우영 선수는 뛸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진짜 주전 선수급으로 프라이브루크라는 팀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뛰겠죠. 그렇긴 하겠죠. 네. 뭐 여기가 이제 그렇게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좀 그래도 급이 좀 낮으니까. 뭐 저는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예를 들면 레반떼하고 연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그런 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구단 역사상 톱3 이적료라고 하면은 안 쓰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돈을 썼으면 쓰려고 데려가는 거 아닐까요? 전 당시에 이 기사 쓸 때 계속 외신 이제 독일 쪽 언론 찾아보는데 이적료 갖고 약간 분분했어요. 처음에는 유로였나 250만 유로였나 하여튼 그래서 30몇 억이냐 60억이냐 두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30몇 억이라고 썼던 언론도 60억 정도라고 이제 정정해서 보도를 해서 저희도 60억 정도라고 썼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측컨대 바이백 조항 때문에 이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언론에서 보도했던 그 금액이 바이백은 물론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금액이 바이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언론 이제 소스 듣는 데서 약간 헷갈렸던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이적료나 연봉은 오피셜하게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추정이죠. 네, 추정이에요. 다 추정이에요. 다 추정이고 흘리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주바페 연봉이 공개되나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K리그 연봉 공개 때문에 논란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럽은 공개 안 돼요. 네, 그건 개인의 또 일정하게 또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또 그걸 약간 흘리는 거지. 오피셜하게 딱 이 선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저도 확실히 연봉 공개된 선수들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 대충 뭐 포브스 이런 데서 가치 평가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우영 선수는 뭐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처럼 좀 베일에 감춰져 있어서 좀 자주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잘 자라서 레버쿠젠 가고 또 토트넘 갔던 것처럼 이제 프라이브루크에서 잘 적응하고 많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전 좋은 이적이라고 봐요. 네. 좋은 판단했어요. 네.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물론 이제 로벨이라고 대표됐던 선수들이 지나고 시대가 갔죠.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영이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기회에 뛰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나이는 뛰어야 되는 나이. 이게 자꾸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어리다만 하는데 이강인만 하더라도 만 18살이면 몸으로는 다 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럽에 잘 나가는 선수들 이때부터 음바페나 활약하죠. 다 이때부터 다 활약했던 친구들이고 이때 벤치 앉기 시작해서 20살까지 벤치 앉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좀 좋은 판단한 거예요. 이강인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댄 선수부터 얘기할까요? 그 김현우도 간 거죠? 네, 완전히죠. 네. 입세 월드컵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리그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팀에 이제 조건이 있었죠. 아직은 완전 이적은 아니었는데 이번 월드컵 활약을 바탕으로 구단에서 완전 선수 이적. 몸값이 확 올라가니까 아. 그 전에도 협상 중이었어요. 근데 아. 협상이 지지부진했었어요, 계속. 왜냐면은 김현우 선수가 여기 구단에서 부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많이 못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팀 돌려보낼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월드컵 활약을 보고 바로 그냥 완전 이적을 잘했어 월드컵에. 그러니까 우리 3백의 딱 가운데서 중심 맞아요. 잡아줬잖아요. 플레이도 되게 안정적이고 빌드업도 좋던데.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서 놀랐던 게 그 판단이 되게 빠른 것 같더라고요. 김현우 선수 보면 이 붙는 수비라고 하잖아요. 이제 먼저 달려드는 수비. 사실 그런 달려드는 수비를 보면은 불안한데 저러다가 괜히 뒤로 제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갈 때는 진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저는 김현우의 이번에 크로아티아의 이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전에 히딩 감독이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 선수를 포함한 아시아 선수들의 유럽 진출에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은 박지성이다. 그러니까 바로 빅리그로 가기보다는 좀 작은 리그라도 선택해서 거기서 적응하면서 유럽으로 가라. 그게 언어건 문화건 간에 그렇게 가야 실패 확률이 적다. 그런 점에서 사실 금방 우리 주바페가 크로아티아 리그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저도 네, 여기는 뭐 사실 이제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이 자그레브라든지 몇몇 팀만 좀 알려져 있지 이런 데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 저는 단계를 밟아가는 거 혹은 이재성 선수나 우리 선수들이 독일 2부를 선택했던 것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이니까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비수의 유럽 진출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어요. 네. 홍정호 선수가 독일 무대 진출했었지만 결국은 돌아왔죠.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아시아의 수비수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뭐 딱 보더라도 떡대가 차이가 나죠. 체격 차이가 네, 뭐 만약 공격수들이 하면 우리가 좀 다른 걸 통해서 빠르게 뛴다든지 많이 뛰는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싸워야 하니까 우리의 선수들이 진짜 이렇게 수비수들이 막 유럽에 가가지고 하기 쉽지 않고 네. 그거는 뭐 일본의 요시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버텨내는 거지. 아시아 선수가 가서 그렇게 싸워준다는 게 그런 점에선 김현우 선수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저는 계단을 밟아가는 건 뭐 의미가 있다 봐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민재 선수가 저는 유럽 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네. 선수로. 아니 이게 잉글랜드행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예, 배경이 있나요? 뭐, 왜 다시 갑자기. 나오죠? 이게 근원지를 살펴보면은 영국의 어떤 기자가 이제 SNS인가를 통해서 와포드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두 명의 선수 중앙 수비수 후보 2명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민재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쪽에서 네. 관심 있다. 네, 저도 기사로만 봤는데 그쪽 기자가 SNS를 통해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나 봐요. 근데 뭐 당연히 1순위 아니고 2순위였던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베이징 간지 뭐 1년도 안 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고 베이징 갈 때 이적료도 상당했어요. 네. 이적료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 7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와포드가 아시아 선수를 위해서 이 금액 이상을 지불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수비수에게. 그렇죠. 예. 사실 그 최소한 유럽에서 아시아 수비수들은 잘 안 봐요. 그렇겠죠. 안 봐요. 네. 한견과 선입견 혹은 뭐 그들이 보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이적료만 한 아까 말한 대로 70억 정도에다가 연봉이 한 30몇 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엄청 세다. 그렇죠. K리그 같으면은 유럽에 간다 그러면은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승적인 차원으로 해서 보내줄 수 있는데 지금 중국 리그에 있어요. 베이징에선 이 선수는 용병이에요. 돈을 많이 돈을 많이 쓰고 데려다 쓰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자기네들이 영입한 금액 이상으로 놀랄 만큼의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보내줄 리가 없거든요. 실질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진짜 아까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일본의 요시다 마야 선수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해외 빅리그에서 좀 뛰는 중앙 수비수를 좀 보고 싶어요. 네. 김민재 선수 지난번에 이란전 직관 갔을 때도 저는 진짜 영화 보는 줄 알았어. 4DX 영화. 괴물 튀어나오는 줄 알고 진짜 너무 덩치도 큰 사람이 잘 뛰니까 또 측면 올라가서 크로스까지 올리고. 네. 그래서 워낙 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 이적에 대한 거는 좀 많은 팬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자 외국으로. 축구인들 이렇게 사석에서 많이 만나보면 김민재 선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잘하잖아요. 이런 선수가 어떻게 한국에 멘탈도 다부지고. 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약점이 별로 없는. 이런 약점은 중국 간 거밖에 없죠. 그렇게 큰데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힘내자. 우리 또 이강인은 어때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강인 선수는 그렇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듣기로는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잔류를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페인에 있고 싶다. 그런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뭐 아약스, PSV 이런 정도는 조금 제한다고 보면은 스페인 리그 내에서 뭐 이적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한데 저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잔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거든요. 발렌시아. 네네. 팬들도 아마 많이 원할 것 같아. 이제 아무래도 우리 팀에 있는 뭐 어린 선수가 저기 뭐 U20 월드컵에서 발렌시아 팬들이 원한다. 발렌시아 팬들이 그 무슨 골든볼 수상을 했다는데 그 선수가 뛰는 거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쪽 팀들도 그쪽 팀에 있는 팬들도. 그럼 발렌시아에 남는다면 그 파레오라고 하는 선수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파레오가 아직은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조금 많긴 해도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한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뛰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못 뛰어서 지난 시즌. 발렌시아가 컵대회 우승을 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세레머니를 할 때 관중들이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데 이강인을 출전시켜라라고 단체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감독한테 들으라고 네, 팬들이. 감독도 웃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월드컵 기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이 또 멘트를 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여기 없으니까 쓸 수가 없네요 하면서 또 웃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팬들도 이제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아는 거죠. 거기다가 골든볼까지 차지했습니다. 골든볼? 그렇죠. 골든볼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의 가치가 증명된 거거든요. 그건 진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이 442 신봉자. 442 신봉자예요? 거의 플레 442 신봉자인데 우리 선수 안 뛰기면 신봉자 되고 막 고집쟁이 되고 다 되는 거야. 컵대회 우승했던. 그냥 신봉자구나. 그래서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지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옷에 안 맞는 측면 공격수 위주로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렇죠. 이강인의 이제 우리가 대표팀에서 손흥민 활용법 얘기하는 것처럼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강인의 활용법을 적절히 찾아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U20 월드컵 출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이제 자기가 출전한 이유는 좀 자기 이름값도 높이고 자기 실력도 좀 증명을 해서 자기가 뛸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다분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렌시아에 남는 거를 본인이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1년 정도 있었으면 어떤 느낌일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뇌피셜을 가져오네요. 딴 데 갔으면 좋겠어. 좀 많이 뛰는 곳으로 정말. 그런 바람에.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 같은 나이대 유망주 선수들에 비해서 뛸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 나이 때? 네, 고강컵이라든가 그런 뛸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순간에 부상자들이 나오고 나서도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쓰지 않은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좀 인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느 하나 뭐 그 계약 조건에 많이 뛰게 해준다라는 조건을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출전 시간 보장 우린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느 팀을 가도 그걸 보장해주긴 쉽지 않아요. 다치면 어떻게 보장해? 뭐 이런 거죠.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강인이 만약에 팀을 옮긴다고 한다면 저는 그 리그 중계권 핫해진다 봅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강인 뛰는 거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네덜란드 리그 간다 그러면 갑자기 막 네덜란드 리그가 막 관심 없었던 토트넘 경기보다 시청률 더 나오고 이럴 수도 있고. 중계권 어디가 갖고 있어 이런 거 막 파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조만간에 혹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우와! 네, 그러면 뇌피셜 말고 슬쩍 한번 갈 거니 한번 물어. 가문은 제가 가문은 저는 제가 가문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하여튼 뭐 근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남건 뭐 네. 떠나건 하여튼 좀 삐었으면 좋겠다. 뛰는 그거는 모습 많이 있으니까 보고 아마 싶죠. 그 판단은 당연히 할 겁니다. 이강인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파를 갖고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권창훈도 독일 넘어간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 혹시 뭐 소스 있어요? 갑니다. 가요? 팀은 제가 아직 알기로는 뭐 이번 주 내로 발표가 날 것 같긴 한데 독일에서 이거 너무 확실히 얘기하니까 이거 가나 보네. 독일에서 한국인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좀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이 일단 권창훈 권창훈 선수가 마무리하고. 왜 확언을 더 할 수 있냐? 디종 회장이 얘기했어요. 간다고. 근데 그 회장은 좀 애매하게 뭐 이니 알파벳에 B가 들어가는 구단으로 이적한다라고 바이에른에?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B가 들어가는 구단은 아니에요. 어딘지는 지금 밝히긴 좀 그런데 네. B는 아니다. 아니면 B는 아니면 아닌 뭐.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만간 며칠 내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우와. 진짜 독일에 한국 선수 많이 뛴다. 그니까요. 그 독일의 한국 선수 역시 뭐 당연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차범에 차범근? 그게 있겠지만 네. 구자철 선수가 아무래도 많이 이미 한국 선수들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아니 그 구자철 선수 유튜브 하시잖아요. 슛별은 내 친구인가? 맞나요? 그 거기서 그래요, 그 그 대충 이번에 이란전을 같이 보러 제목부터 예, 같이 보러 왔잖아요. 슛별은 내 나의 친구. 친구. 근데 거기서 엄청 그 한국인 선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어필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슛별은 나의 에이전트 친구. 하려나?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노력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영향도 있긴 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이제 에이전트 연결을 해주는 브릿지가 아시아 쪽하고 링크가 되게 그렇죠. 강하게 돼 있어요. 일본과 한국의 그 인맥 네트워킹이 되게 강하게 돼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구 FC의 조광래 사장님께서 사장님 전화 오셨어요. 사장님 제가 방송 중이어서 지금 전화 연결해보죠. 갑자기 조용우 선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조현우 기사가 선수. 진짜 워낙 많이 나왔어요. 한 2주 전부터도 뭐 단독 많이는 기사라는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저도 이제 올라오고. 한 달 정도 전부터 계속 이쪽을 좀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독일 한 3개 팀 정도에서 오퍼가 있긴 있어요. 세계 저는 팀에서나? 듣기로는 움직일 것 같다는 예.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팀에 오퍼가 있고 지금 네. 얘기하시는 팀 저도 어딘지 아는데 그 팀 얘기가 나온 게 한 3, 4주 됐어요. 3주. 근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게 도장 안 찍었구나. 예, 이유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 기초 군사 훈련 문제가 있고요. 조현 선수가 올해 겨울까지는 4주 기초 무조건 군사 훈련을 받아야 받아야 병역 되는구나. 특례를 받거든요. 근데 4주 기초 군사 훈련 유럽으로 치면은 시즌 중에 와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받게 되는 경우 몸이 다시 만드는데 그렇지, 최소 2, 그렇지.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적 시기에 대한 일단은 화두가 하나 있고요. 여름에 갈 것인지 겨울에 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유럽 가려면 여름에 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3개 팀, 4개 팀 정도에서 독일 팀에서 오퍼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넘버 2 제한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얕게 많이 봤는데 골키퍼의 경우에는 넘버 2로 가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예, 로테이션을 안 돌리니까 아예 못 뛸 수도 있으니까. 가야 조금. 예, 그게 되게 안 좋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대구 구단과 올해 계약이 만료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가 발생하려면은 올 여름이 가장 적기이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해외 진출 선수도 원하고 있고 구단에서도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런 넘버 2의 제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물론 넘버 1이 제안이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쪽까지는 뭐 취재 안 대인 걸 수도 있고요. 네. 넘버 2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냐 마냐의 갈등에 뭐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해외 진출을 원하다면 일본으로도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해요. 일본에서 한국인 골키퍼들도 워낙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중요한 게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니까. 그쵸. 네, 너무 보통. 독일 가면 뛸 수 있겠나라고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우리나라만 지금 생각해봐도 K리그에서 만약에 동남아 출신의 골키퍼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의아할 것 같거든요. 아마 독일에서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독일에 뭐 예전부터 유명한 골키퍼도 많았고 뭐 올리버 칸이라든지 지금 또 뭐야 국대하고 노이어 골키퍼도 있던 것처럼 독일에도 유명한 골키퍼. 노이어자 독일에도 유명한 골키퍼가 많을 텐데 과연 그런 뭐 아시아에서 온 골키퍼를 과연 쓸까? 네 아마 가도 찌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쉽네요. 아시아 골키퍼들이 유럽 진출한 사례가 굉장히 적죠. 네. 그 일본에 뭐지 이런 친구들이 갔거나 아니면 옛날에 오만인가 그쪽 그렇죠. 친구가 프리미어리그 좀 뛰었거나 거의 진짜 적다. 거의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에 간 경우가 있었는데 권정혁 키퍼라고. 근데 핀란드였나요? 빅리그는 아니었죠. 빅리그는 아니었고 그런 데를 갔었고 사실 그렇죠. 20세 이하 대표팀의 함부르크 최민수 최민수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니까 이게 골키퍼는 특히 언어나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물론 동환이는 형 그게 뭐 별거 있어 없다 레프트를 뭐 라이트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내는 거면 또 한국말로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야! 가라고 했잖아. 아 근데 지금 막상 또 생각해 보니까 골키퍼가 해외 리그 진출할 필요가 크게 있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는 진짜 당장 부딪히는 선수가 이제 기량 차이가 나잖아요. 뭐 공격수든지 수비수든지. 근데 골키퍼는 막상 막는 거는 슛이잖아. 슛이 물론 뭐 빅리그랑 K리그랑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독일 계기는 아닐까요? 난 좀 그럴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빅리그 갈 필요 있을까? 그냥 슛을 많이 막을 수 있는데 가는 게 낫지. 선수의 꿈을 그렇게 비하하는 약간 짓밟아버렸나요? 꿈을? 나 지금 어떻게 저거를 지금 저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비유를 해서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저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래도 뭐 가능하다면 좀 큰 무대에서 네. 큰 사람들과 부딪혀보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모든 선수의 축구 선수들의 꿈이 유럽 진출이니까요. 공통적으로 다 많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맞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뽕 PD의 생각이었죠. 네, 저희와 보는 의견은 것만으로도 실력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플레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좀 다를 수 있죠. 네. 기성용 선수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 기성용 선수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아 이번에 뉴캐슬이랑 계약이 계속 만료 아닌가? 아니에요. 아, 다 남아있나? 네, 근데 중동 아니 우리 쪽이 갑자기 되게 막 뽕 PD가 뭐 중동이나 중국 얘기를 써놨길래. 아 제가 이제 대본 작업을 하는데 각종 뉴스를 다 뒤져봐요. 그래서 뭐 기성용 선수가 저기 중동 쪽에 엄청난 큰 오퍼를 받았다. 뭐 그런 기사도 있어서 이제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뭐 선수들의 은퇴 시기를 뭐 이제 정치고 이런 얘기가 있길래. 네. 기성용 선수는 중동 뭐 중국의 백지 수표 받기도 해요. 네. 원하는 금액 적어내라. 근데 아무래도 뭐 난 베니테스 그냥 감독이 갈 건데. 그 정도 노후 준비 생각하면 얼마를 적어도 되는 거예요? 백지수표는 기성용 선수 이적 얘기는 저는 뭐 따로 들은 얘기는 없고 지금 오늘 이제 공식 발표가 났죠. 뉴캐슬의 베니테스 그 공식이요? 결별. 결별이 공식이죠. 맞아요. 결별을 공식 발표했고 이제 누가 오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기성용 선수의 중용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후보가 무리뉴 감독이에요. 네, 뭐 뉴캐슬 무리뉴랑 차기 벵거 감독 이렇게 후보가 나오는데. 무리뉴 감독인데 무리뉴 감독이 내건 조건 중에 최우선 조건이 하나가 지금 뉴캐슬을 중동 자본이 인수할 원래 거기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만수르의 사촌인가 네, 그런 사람이 뉴캐슬 구단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인수를 해야 무리뉴 감독 내가 이 팀을 맡겠다라고 선결 조건을 돈 있으면 가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성용 뭐 지금 근데 요 한 가지는 볼 수 있어요. 아직 뭐 너무 앞서간 얘기일 수 있지만 무리뉴 감독이 오면은 기성용 선수를 좋아할 거예요. 무리뉴 감독이 첼시 감독 시절에 기성용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었어요. 한번 연결이 됐었죠. 네. 연결이 됐었어요. 무리뉴 감독님은 약간 이상하게 매 녹음 때마다 언급이 언급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잘 껴. 무리뉴 포그바 이런. 오늘도 나오네 무리뉴 감독님 얘기가. 김신우. 우리 기성용난 이청용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인가 남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그렇죠. 1년 남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거 없어요. 런던 가기 전에 잠깐 연락을 했었는데 1년 더 하고 어디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당장은 안 올 건가 봐요. 네, 그럴 것 같고. 불러드릴 거. 손흥민 뭐 갈까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손흥민이 이번 여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뭐 레알이 원한다, 리버풀이 원한다. 되게 많이 뭐 썰은 많은데 나오던데. 사실 뭐 진짜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워낙 토트넘 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그 원팀 이미지가 또 강한 것 같아서 아마 토트넘에 선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기 전에 어때요? 저도 뭐 따로 취재된 건 없지만 뭐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 정도면 아무리 조용히 움직여도 약간 티가 날 것 같아요. 막 다들 냄새를 빨리 맡으실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이렇다 할 썰만 있고 뭔가 그런 게 없다는 건 움직이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내피셜을 돌려봤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히 동기, 뭐 모멘텀 이런 게 없어요. 손흥민이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손흥민 혹시 가냐. 근데 지금 손흥민이 가려면은 레바민급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더 올라가야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뭐 레바민 같은 팀들일 텐데 거기하고 링크되기도 좀 그렇고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진짜 변수는 뭐가 있냐면 주급 제도에 대한 변수는 좀 있을 수 있죠. 워낙 토트넘이 짜니까. 네. 그렇죠. 다른 데가 그걸 이제 그 약한 고리를 치고 딱 들어와서 더 좋고. 야 우리가 2배 줄 테니까 와. 토트넘과 비슷한 사이즈의 구단이 그런 식의 제의가 와버리면 만약에 주급을 확 때려버린다고 한다면 컴온. 뭐 그 정도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 어쨌든 뭐 크게 움직임이 잡히진 않는다. 컴온. 볼 것 같습니다. 레알 링크가 나오는데 레알이 지금 벌써 3월부터 선수님 풍령이 4천억 썼거든요. 지금 4천억이요? 들어갔죠? 국가 예산 그 앞에 아니야, 뭐. 한번 네. 정리가 돼요 이게? 아니 4천억이요? 아자르를 아자르. 품은 와 레알루카 요비치, 페를랑 맨디, 에네르 밀리탕, 호드리그를 추가 영입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 계속 영입하고 있고 지금 왜냐면 아자르? 네, 아자르 가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지난 시즌 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지단 감독으로 좀 바뀌면서 유럽에서 뛰거나 유럽으로 연결돼 있는 선수들 몇 명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적 얘기들이 있어요? K리그 그렇죠. 팀들? 여름 이적 시장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K리그도 시즌 중간에 여름 이적 시장이 돌아가니까.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성남의 임채민 선수. 계약 기간 6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적할 시기인데 이제 뭐 중국, 일본, 뭐 K리그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성남하면 인채민 선수. 성남도 지금 그 재정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잡을 수는 선수들의- 없는 상황이죠. 아, 잡기가 어려울 거야 아마. 그래서 황의조를 보냈던 것처럼. 구단 입장에서는 뭐 선수 간 트레이드가 제일 최고일 거예요. 선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임채민 선수 정도면 딴 팀의 A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그런 카드를 쓸만할 텐데 지금 뭐 해외 선수가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진출을 원한다면 그쪽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임채민 선수 이슈가 하나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전북이 조금 또 역시 바쁠 것 같아요. 또요? 전북은? 이거는 권경원 선수. 이번에 권경원 선수가 복귀시키는 건가?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임대예요, 임대. 어차피 지금 중국 텐진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군대 상무에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상무 와야지. 입대를 하려면은 돌아와야 돼. 6개월 전에서 소속팀이 K리그 팀이어야 돼요. 그래야 상무를 입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뛰다가 바로 못 가요. 그럼 6개월 정도 K리그 있다가 이제 있어요. 상주 상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물론 성주 상무에 합격을 해야 들어가는 거고. 합격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했죠. 군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합격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실기도 보고요. 인적성 검사도 하고요. 아 진짜요? 다 합니다. 와 몰랐어요. 서류 지원을 하고 서류에서 거른 다음에 실기 테스트도 하고 또 마지막에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이제 군 부대 관계자랑 같이 인적성 검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상주 상무를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하긴 하면서 게임도 뛸 수 있고 군복무 문제도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 권경원 선수 나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권경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북으로 임대 복귀할 게 거의 유력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뭐 경쟁은 있었어요. 뭐 다른 팀에서도 이 경경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다가 전북으로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 이 풀이 되게 좋네요. 중국 텐진 팀이 권경원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다 보면은 그 다른 팀이 선수를. 박춘균 감독이에요. 아. 박춘균 감독님이 지금 한국인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다 보니 이제 한국의 누가 들어갈 팬들이 수도 또 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권경원 선수가 거기 중국에서도 주전으로 계속 뛰었던 잘 건가요? 뛰었었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가? 전북은 또 이거는 저거 아직은 계속 추진 중인 것 같긴 한데 레오나르도 복귀를 계속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선수 아드리아노가 시즌 아웃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티오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티아고 선수도 지금 활약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확실한 또 검증됐잖아요. 네. 그 선수를 좀 영입을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요. 이빈이? 이빈이 아시아 쿼터죠. 음. 네. 근데 이빈 선수는 지금 뭐 로테이션으로 조금씩 뛰고 있는데 그보다 티아고 선수가 더 심각해요. 티아고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뛰었는데 45분 만에 교체됐죠. 로테이션으로 약간 1.5분을 내보냈는데 거기서 또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서 옛날 전북의 외국인 선수들의 파워를 보면 지금 친구들이 확실히 좀 약해졌어. 그렇죠. 최지 선수 말고는 딱히 이렇게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죠. 레오나르도는 또 중동 가서도 팀 에이스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귀를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모라이스 감독이 네. 최근에 그 이근호 선수를 저기 임대 보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전북의 최전방을 보면은 김신욱, 이동국, 이근호 다 약간 전형적인 딱 최전방 네. 피지컬 좋고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이스 감독이 지금 약간 스몰 포워드라고 해야 될까? 작고 빠른 공격수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적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빅네임은 아닐지라도 각 팀에서 작고 빠른 공격수들을 다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한 2명 정도 레이더에 있어요. 네. 전북도 화려하다고는 해도 K리그와 아챔에서 지금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옛날 같으면은 사실 뭐 좀 수월하게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울산하고 싸움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서울도 치고 올라오고 선두권 경쟁이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재밌지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이지 않고 그냥 계속 치고받으니까 여름에 이제 선수 수급을 하려고 좀 하겠죠. 그래서 뭐 시도민 구단의 작고 빠른 공격수들이 주요 타겟이로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올 만한 선수도 있고. 네. 재밌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K리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K리그는 이번 주에 아까 우리 주합회 갔다 왔다는 강원과 포항의 경기요. 정말 레전설 경기.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스코어가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17라운드 결과를 쭉 얘기할까요? 제주와 성남의 경기는 이제 성남이 2대1로 이겼고요. 경남과 인천의 경기 1대1 무승부. 대구와 서울의 경기는 서울이 2대1로 이 이겼고요. 경기도 재밌었죠. 전북과 수원의 경기도 1대1 무승부. 그리고 강원과 포항의 경기가 5대4로 강원이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 현장에서 봤잖아 이거.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게 거의 4대0으로 지고 내리- 있다가 한 70분 넘어서부터 이제 득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후반전에 이제 선수 2명과 함께 주바페 중계석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크게 지고 있으니까 이제 맥 빠지지. 되게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정말 한 골만 들어가면 아직 초반이니까 한 골만 들어가면 분위기 바꿀 수 있다. 근데 진짜 약간 한 골 들어갔는데 역시 축구는 뽕피디의 그 이론 있잖아요. 흐름. 좋은 흐름이다. 분위기다. 이게 무시를 못하겠다.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약간 갑자기 이제 서포터즈들도 약간 이제 4대2 되는 순간부터 열광하기 시작하고 4대2가 컸던 것 같아. 4대2. 4대1까지는 약간 그냥 막 그런데 선수도 좋아하지도 않았고 4대2가 되니까 갑자기 이거 해볼 만한데 무승부까지도 가능하겠는데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확 강원 쪽으로 타고 오고 포항이 약간 지친 모습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넣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방금 4대4 돼서 와 무승부도 했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5대4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끝난 추가 시간에 갖고 정말 난리 나고 그날 좀 약간 좀 강원에 계시는 이제 좀 이렇게 윗 어르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축제 분위기가 됐었죠.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라는 느낌. 방금 와 하고 앉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확실히 축구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세네갈전 보면서 이런 경기가 있나 싶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이런 경기가 그러니까요. 아, 요번에 극장 경기가 너무 많이 아니, 이렇게 펼쳐져갖고 많이 극장이 당연한 것 같아. 심지어 해외 챔스부터 저도 해서. 네. 어제 8시 뉴스에다 리포트를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뭐 이름 있는 큰 언론사들은 아니었지만 독일, 영국 이런 언론에서 이 경기를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언급을 한 게 역대 최고의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의 역전승이다. 네. 축구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역전승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비교를 많이 해요. 그게 뭐였냐면은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리버풀이 바르셀로나를 꺾었던 기적과 비교를 그 얘기죠. 그때 좀
3대 0에서 4대 오케이 역전했었잖아요. 뒤집었던.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상급의 역전. 네. 이상급이죠. 아니 뭐 양쪽에서 헤트트릭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완델손, 그쪽으로 보면- 조재환 막 이렇게. 물론 안필드 기적 그거는 뭐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 경기는 이제 1차전, 2차전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경기에서는 그냥 한 경기인데 4대 0에서 5대 4. 91, 그것도- 93, 95 이렇게 넣었다니까. 그것도 추가 시간에 3골 네. 말이 됩니다. 자자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켜본 사람들 말고 경기장 안에 있던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우리는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이고 그쵸. 경기장 안에서 저도 뛰었던- 경기장 안에 있었는데요. 아니 필드 위에 한번 직접 연결을 직접? 해볼게요. 오! 네. 누구죠? 뭐가 알면서 방송 모르시잖아요. 연기해야죠. 무슨 옛날 방송을 하려고 그래. 프로 방송. 누구죠? 근데 안 받고. 우리 빛광현. 그날 끝나고 뭐요? 팬미팅도 하던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빛광현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뒷광현이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여기 다 소개 좀 한번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번에 골 되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좀 거하게 맞았네요. 안녕하세요. 주바페 주시은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SBS 팟캐스트 축덕숙덕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박진영 뽕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이광현 선수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세네갈 경기가 더 극적이었습니까? 이번에 K리그 데뷔전이었던 강원과 포항의 경기가 더 극적이었습니까? 보셨다시피 아마 이 포항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도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형들한테 절했나요? 네? 형들한테 절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팬미팅 있어가지고 참여 못했고 이제 부러워가지고 이제 재현이한테 밥 한번 하려고. 아, 조재환 선수에게 헤트트릭한. 네. 약간 느낌이 형들이 네 데뷔전 최악의 데뷔전 막아줄게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형들이 앞에서 너무 잘 떠줘가지고 네. 좀 뒤에서 울컥했어요. 또 어때요? 그 데뷔전이었는데 경기 전에 뭐 감독님이나 주변 그 선배들이 얘기 좀 많이 해주던가요? 뭐 어떻게 뛰어라, 뭐 응원해주는 거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 이렇게 했는데 내 골까지 먹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안 됐어요. 내 골을 먹고 싶었군요. 하면 뭐 그랬나봐요. 뭐 제 이거 거의 취조 같은데요? 아니 세네갈전에서 3골 먹었으니까 더 재밌는 경기 만들려고 큰 그림으로 4골? 아니야 뭐 데뷔전을 이렇게 치르고 싶지 않았는데 원래 상상했던 데뷔전 어땠어요? 원래 상상했던 클린시트 해가지고 이제 선방 몇 개, 아, 물론. 선방 몇 개 정도 꿈꿨나요? 어떤 선방? 한 가볍게 한 3개 정도 먹어가지고 그렇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먹었네요. 그 기억나는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실점했던 경기가 언제예요? 몇 골이나 먹어봤어요? 몇 골이나 먹어봤어요? 제일 많이 실점한 게 오늘 아닐까 싶은데 좀 포함된 게 아닐까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이유로는 오. 차는 대로 들어가고요.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슈팅게임 하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완델손에게 프리킥 2번째 골 먹고 약간 좀 허탈한 표정 지었고 한 4골 4대 0으로 뒤진 거잖아요 처음에. 4골까지 먹었을 때 그때 당시 심정이 좀 어땠어요? 4번째 골 실점했을 때. 야, 내가 데뷔전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 건가? 그래서 다시 벤치로 가야 되나? 네. 그럼 한 언제부터 좀 이거 이길 것 같은데라는 감이 왔나요? 혹시? 네 번째 골 들어갔을 때요. 사전까지 왔을 됐을 때? 때. 그 전까지는 진짜. 혹시나마 코너킥을 한번 올라갈까 생각했었죠. 본인이 헤딩을 따러? 안 나가기 잘했어요. 진짜 극장을 노리셨네. 그러니까요. 진짜 막 그 동점골 터졌을 때 약간 세네갈전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계속
소름이 돋아가지고 경기한 내내. 그치 진짜 이런 경기는 진짜 인생 경기를 한 달 안에 지금 거의 2번. 그러니까 그것도 운이죠. 이광현 선수의 운이죠. 빛이 네. 따라다니는. 이런 극적인 경기만 계속하는 것도. 근데 어떻게 저기 우리 감독님께서 네. 뭐 극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첫 경기에서 내야를 먹어가지고 네. 너 다시 안 쓸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일단 뭐 경기 끝나자마자 좀 웃으면서 뒤통수를 한번 때리시더라고요. 아팠겠다. 이번에 그 U20 네. 월드컵 하면서 뭐 이제 이광현 선수도 있었고 이재익 선수도 강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강원 팬들도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했을 텐데 강원에 가면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하나요? 강릉에서 제가 뭐 혼자 쇼핑하러 나갔는데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 끝나고도 이제 배고파가지고 치킨 먹으러 나가는데 그 치킨집에서도 알아봐 주시고 뭐 서비스도 주고. 내 걸 먹었는데. 아, 제 진짜 얘기랑 사악하다. 그때 경기 못 봤나 봐요. 그날 경기 못 봤나 봐요. 어떻게 K리그 만만치 않죠? 데뷔전 해보시니까. 야, K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인지는 그때 느꼈으니까 이제.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일단 뭐 슈팅 세기도 다르고 음. 헛술도 다르고 음. 생각했던 것에 비해 좀 많이 달라가지고 경기하는 내내 좀 당황했어요. 올해 어디까지 정도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몇 경기 정도를 뛰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아마 많으면 10경기 못하면은 5경기. 그래도 지금 월드컵 끝나고 나서 항상 얘기했던 게 프로 데뷔전이 나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꿈을 일단 이루긴 했는데 뭐 방금 10경기 그 뭐 이상의 어떤 이제 새로운 꿈을 꿔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어떤 올 시즌 네. 좀 구체적인 목표 좀 꿈은- 말씀해 주세요. 꿈은 이제 크게 가져야 되는 거니까 뭐 올해 많이 호준 형이랑 뭐 한 경기씩 번갈아 가면서 뛰는 게 일단 제 큰 목표고 그거 잘 되면은 이제 뭐 도쿄 올림픽까지 노리고 싶어요. 그 주위에서는 조현우 선배하고 뭐 선방 능력이 비슷하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뭐예요? 조현우 선배하고. 일단 현우 형은 이게 펀칭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 번씩 이제 미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현우 형은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대로 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좀 급할 때가 있으니까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만 쌓이면은 아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현우 형보다 잘하는 건 뭐예요? 얼굴. 잘하는 거요? 킥? 킥이요, 킥. 냉큼킥이라고 하네. 와. 우리 현우 형이 약간 세모발이야. 네. 세모발. 현우 형이요? 예. 자꾸 킥하면 이상한 데로 날아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롤모델이 항상 건스테 선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소속팀 돌아가서 뭐 김호준 골키퍼라든가 동료 선배들 골키퍼 선배들이 그러니까 야, 내 혹시 이름 얘기해야지. 성매하거나 그런 맞아. 거 없었어요? 형들이 아마 인터넷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원 쪽이 잘 안 하나 봐요, 아, 그죠? 진짜요? 이 노래에서 잘 안 하네. 그렇구나. 아니면은 뭐 티를 안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배려이거나. 아니 전 예. 그나저나 지금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전반적인 목소리 톤이 저희가 계속 네.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기소침한 것 같아요.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 아침인데. 저 지금 쇼핑하고 있어요. 아 쇼핑. 이 아침. 뭐 사고 계셨어요? 저 옷 사고 있어요. 오, 패셔니스타네. 혹시 신경 쓰시네. 인기를 실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 많은 데로 나간 건 아니시고요? 야, 이 웃어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에는 좀 과한데 11시면. 11시면은 쇼핑하러 이 시간에? 이 쇼핑을 이 시간부터 한다고요? 조국이 형이 밥 많이 사줘요? 누구요? 조국이 형이 밥 많이 사줘요? 조국이 형이요? 네. 그냥 조국이 형, 권석이 형이랑 다니잖아. 저는 호준이 형이 많이 사줘요. 아, 그래요. 선배들한테 밥 좀 많이 사달라고 얘기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하프타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호준 선수가 어깨 동무 해주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광현 선수한테. 네, 호준이 형이 네. 하프타임이었나요 그게? 네, 하프타임. 좀 어떤 얘기 해주던가요? 뭐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너 자신 있는 거 하라고. 어차피 경험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다 나오라고. 다 착하다. 정말. 그니까요. 하프타임. 우리 형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때 4골 먹을 때 뒤에서 웃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보셨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이죠. 뭐 아니 웃긴 웃었어요. 아 진짜요? 웃었어요? 왜 웃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펑 팬들이 데뷔전 어떠냐고 뒤에서 소리 지르길래 웃겼어요. 아 그치 뒤에 뭐하면 질 줄 몰랐지 그때는 그 포항이. 네. 아 예, 어쨌든 뭐 올 시즌 네. 더 많이 뛰고요. 네. 다치지 마시고 저희도 응원 많이 하고 또 조만간에 K리그를 넘어서 또 대표팀에서 뛰는 것도 저희가 많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옷 사야 되는데 귀한 시간 뺏어서 미안해요. 이쁜 옷. 이쁜 옷 많이 사요. 오늘은 약간 오픈 거죠? 네? 오프.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저희 연습 없죠? 훈련. 아, 네, 없어요. 오늘 들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그냥 쉬는 거예요? 네. 저희 나중에 저희 팀이 한번 놀러를 만약에 간다면 네. 거기 그 근처에서 뭐 사주고 싶 맛집 뭐 있어요? 닭갈비. 흥성 한우? 춘천 저는 강릉이라서 홈이 오시면은 뭐 순두부? 아니면은 갈비. 갈비. 네. 고주 갈비가 유명하구나. 또 뭐 있어요? 갈비랑? 어린 선수한테 거기 저거 아니에요? 순두부, 초당 순두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교동짬뽕. 아, 교동짬뽕. 짬뽕집 많더라고요. 교짬? 아 너무 먹고 싶다. 갑자기 확 먹고 싶다. 점심 시간인데 지금. 네. 저희 나중에 한번 갈게요, 진짜 놀러 한번.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삥 뜯었어. 고맙습니다. 어린 선수한테 지금. 진짜 고맙습니다. 네. 응원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이광현 고생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 우리 친구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광현 선수가 예전에 이제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되게 막 이렇게 장난기 많은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좀 침착한 느낌이네요. 좀. 내걸 먹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 원래 활달하고 네. 되게 성격도 밝은 선수 같아요. 왜냐면은 며칠 전에 저기 베거슨의 스스스 우리 인터넷 방송에 나왔는데 정말 재밌게 놀다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조금 백화점 아니라서 좀 조용히 전화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거의 백화점 문 열자마자 쇼핑 간 시간인데 이 시간이면 10시에 여는데. 뭘 사려고? 아니 그리고 근데 나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말을 다들 잘한다 편하게. 이게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 4명하고 전화로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면 나도 저쪽 모르는 사람들 4명이 얘기하면 이러고 말 못하는데 자기 할 말 다 하지. 이거 말 되게 잘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맞아요. 참 거침없이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확실히 말을 편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인터넷 방송 나와서 물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방송 중에 화장실도 갔다 왔어요. 방송이 너무 편하네. 이제 네. 실시간 채팅하니까 급! 뭐 이런 거 아니야? 급! 이런 거. 빛광연에서 또 다른 별명을 하나 얻어갔죠. 뭐예요? 방광연이라고. 방광연이라고. 아, 이름도 왜 하필 또 광주가 방광 중요해요. 그렇죠. 네. 물에 참으면 안 돼. 1시간 반 라이브 진행하는데 뭐야 할 때 놓아야 돼. 생수병을 한 3통 이상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얼굴이 노래지고 참다 갔죠. 전립선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K리그 다른 팀 경기는 어떤 게 조금 더 얘기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구 서울 경기도 좀 핫했지 않나요? 이번에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홈에서 대구가 처음으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서울이 처음으로 대구에게 패배를 안겨준. 우리 요은스 감독님께서 이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 가끔씩 원정 같은 데를 가면 내 오늘 난 잠궈 내가. 그러니까 아예 잠궈버리는. 그래가지고 경기는 조금 이제 밀리더라도 아주 실리적으로 승점을 가져오는.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슈팅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대구가 거의 압도적으로 앞서 한 3배 막 이렇게 많았는데도 결과를 가져오는. 확실히 연스 감독님의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경기는 5월달에 이제 워낙
그때 경기가 치열했었어요. 네. 전반에만 대구 선수가 경고 4개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제 판정 문제 등등 해서 오스마르의 팔꿈치에 정태욱 선수 호뼈가 골절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당시 인터뷰만 보면은 최영수 감독님이 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수 감독이 올 시즌에 이제 서울은 좀 공격 앞으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들어가기 전부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비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선수들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경기 몇 개 있었어요, 올 시즌. 네. 다 공격 축구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뭐 말한 대로 결과는 가져왔던. 사실 잠가는데 운도 따랐죠. 진짜 슛이 예리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유소영 골키퍼가 워낙 잘 막은 거 슈퍼 세이브 많았죠. 골대에 맞은 것도 있고 또 VAR도 나왔었고 취소돼가지고. 네. 저는 좀 대구가 확실히 에드가 선수의 부상, 스바사 선수의 부상 그런 것 때문에 좀 스쿼드가 풀이 넓은 팀은 아니잖아요. 시민구단이 네,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한계를 보여준 건 아닌가. 네. 좀 에드가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원래 있던 김대원, 세징야로 이어지던 라인 외에 또 다른 또 추가 영입이 올 여름에 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흐름을 탔을 때. 그러니까 대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휴증을 계속 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때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 돌리느라고 거의 뭐 K리그 아침을 쉬지 않고 돌렸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거든. 그 여파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상자도 있고 막 이런 거니까. 시바사의 부상 여파가 좀 크죠. 그거 다 이어지고 있는 거죠. 홍정훈 선수도 경기 중에 그 부상으로 나갔었는데 큰 부상은 아닌가요? 뭐.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큰 무릎 부상 같거든요. 떨어진 착지 과정에서. 근데 아직은 뭐 업데이트되는 얘기는 없는데 좀 부상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홍정훈 선수까지 좀 아웃되는 기간이 있다면 지금 대구가 이제 4위에서 좀 안착하고 있는데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홍정훈 선수가 3백의 완전 중심인 선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막 또 데려오기도 쉽지 않을 거고. 또 흐름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홈에서 한번 패배해서 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북 수원 얘기도 해봐야 되는 게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K리그나 한국 축구가 재미난 게 참 많아요. 아니 전 이거 보고 약간 꽁트인가라는 생각했어요. 200골 중에 이런 골도 있어야죠. 네. 그래서 다들 댓글에 역시 대박이 아빠라서 대박이라고 막 이런 말도 있고 역시 이동국 선수는 뭘 해도 된다고 그러고 이런 골 김신욱 선수가 넣었으면 더 웃겼을 것 같은데. 요새 축구의 기운이 좋다 보니까 뭘 해도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공이 올라서 달라붙어. 그 노동건 선수 득점 당해버렸지. 골키퍼의 그 허탈한 표정이 너무 원샷이 잡혔는데 너무 허탈해 보이셔가지고. 이동국 선수 그 한 200 몇 골 이상 넣으면서도 이런 골은 처음이었다고요. 왜냐면 맞은 게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맞고 아파서 했는데 아픈 척도 못해. 아픈 척도 못해. 들어가가지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아픈 척도 못하고. 정말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재밌는 경기였네요, 여러모로. 사실 전북은 그 챔피언스리그가 앞뒤로 좀 있기 그쵸?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였는데 경기도 사실은 아주 쉽게 가져간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행운의 골이 좀 들어가가지고 사실 이 골 아니었으면 졌죠. 그쵸? 1대1 무승부였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범근 골키퍼가 결정적인 선언도 한 두세 개 정도 했는데 맞아. 그 사리치 선수의 다이빙 슛을 진짜 동물적인 감각이었어요. 막아내는 장면. 아니었으면 진짜 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경기였어요. 확실히 전북의 일강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 이제 일강? 울산과 서울이 치고 올라오면서 저는 아챔이 동행하는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진짜 이런 주축 선수들 중에서도 몇 명만 빼도 막상 K리그 1에서도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런 경기. 사실 수원도 전력이 막 엄청 강한 팀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팀을 내보냈을 텐데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한번 듣기로는 최강희 감독한테 한번 듣기로는 일단 진짜 아챔을 병행하는 게 자기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저도 물어봤거든요. 유럽은 다 하잖아요. 또 저기 얘기를 했더니 이게 유럽 친구들은 그 사이클이 좀 되게 자연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다. 익숙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가 좀 않은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보면 뭐 다른 대회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거의 K리그 하나만 간다든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경기를 뛰는 경기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막상 이거를 계속 주중하고 주말하고 계속 돌리면 다들 그렇게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자주 나갔으니까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 할 때는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북이 선수를 막 엄청나게 두껍게 하고 울산도 올 시즌 선수층을 네. 되게 두껍게 한 것도 울산도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아침 먹겠다라는 그렇죠. 뜻으로 한 거니까 이게 동시에 병행하는 게 확실히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 유럽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유럽은 이동 거리가 그래도 짧은 편이에요. 물론 가끔씩 뭐 러시아 쪽 걸리거나 그렇죠. 이러면 힘들 때는 있지만 근데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힘든 원정 중에 하나가 호주 원정이에요. 근데 호주는 조별리그에서도 자주 걸리는 편이고 토너먼트를 가더라도 걸리는데 최강희 감독하고 예전에 호주 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파가 한 달 간대요. 가기 진짜? 전부터 해서 갔다 오고 나서부터 해서 총 그 기간을 한 달을 준비해야 된대요. 호주 원정을. 그래서 아예 최강희 감독님이 조별리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아예 팀을 이원화시켜서 이 팀은 여기 한국에 남아서 국내 리그를 진짜 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팀은 호주 원정 갔다 올 팀. 이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네.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달.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지역적으로 오세아니아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호주까지. 그렇죠. 중동만 갔다 와도 또 멀고. 근데 이제 중동은 당연히 이제 나눴잖아요. 동서로 나눠서 네. 결승까지만 가야 붙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넓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 네, 자체가 너무 얼마나 큰데. 넓은데. 예. 또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조우르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고생했잖아. 그렇죠. 갑자기 날씨도 다르고 막 네.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가깝지가 않거든요. 뭐 워낙 크다 보니까 나라마다 기후도 다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까요? 네. 오늘도 이야기 많이 했고 또 인터뷰까지 하고 아주 좋았네요. 다음 주에는 그 K리그는 당연히 한 축 가져가되 한 축은 저 유럽의 이적 시장을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은 우리나라 네. 선수들 위주로 한번 했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뭐 팀이나 뭐 이게 주요한 선수들 좀 빅네임들들 한번 전해주시죠. 이 많죠. 뭐 네. 레알 마드리드, 네.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뭐 건드리려고 그러면 뭐 하나 없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축덕과 충알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31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